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출생신고 없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청주에서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불법 임약을 보낸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아이가 또 늘었습니다. 7년 전 청주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걸로 알려진 아이. 예방접종을 위한 7자리 임시 신생아 번호에서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3을 부여받아 남자아이로 추정됩니다. 30대 친모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누군가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도내 경찰서 중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관련해서 조사하다가 한 7년 전에 아동을 입양 전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입양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병원비는 아이를 넘겨받은 사람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아이의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아동.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 충북에만 7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한 7년? 그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좀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되게 유동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충북도와 도내시군이 1차 전수조사를 거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미신고 아동은 모두 11명. 이 가운데 음성군에선 아이 2명이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또 다른 2명은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자체 전수조사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이처럼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늘면서 사정상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맡기는 베이비박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8년에 걸쳐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영아가 1,418명에 이르는데 이 중 출생신고를 마친 건 4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기 영아보호 상담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관악구의 한 교회. 소위 베이비박스라 불리는 이곳에 지난 8년 동안 1,418명의 아기가 남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373명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입양기관에 보내졌습니다. 나머지 1,045명은 미아로 신고된 뒤 대부분 보육시설로 갔는데 이 경우 출생 미신고 아이로 남습니다. 입양 대기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 입양 대기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아이를 갖다 일시적으로 맡아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이렇게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숫자는 2,236명에 달합니다.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을 했거나 어린 미혼모와 난민 등이 대표적입니다. 복잡한 절차 탓에 신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병원 밖에서 홀로 출산을 하면 법원을 통해 친모라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밖에서 난 경우에는 엄마인 걸 입증해야 되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하고 법원의 결정만 받아야 출생신고할 수 있으니까. 민간 아동 보호단체들이 2018년부터 3년간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이는 324명.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 집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그 사실을 반드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 출산제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도 예외가 아닌데요. 급식 재료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지역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들을 유통하는 곳입니다. 주로 농산물이 많지만 냉동 창고에는 수산식품도 보관돼 있습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포항시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앞둔 시점이라 특히 학교 급식 재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먹는 식자재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렸고, 또 오염수 관련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과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그거를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주시기를. 현재 포항 지역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수산물은 학교 한 곳당 1년에 한 차례씩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140곳에 달하기 때문에 검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인데, 학교에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부산 등 타 지역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1년에 2차례 이상 학교 급식 수산물에 방사능 검사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아예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학교 급식 수산물의 경우 일본산을 수입하지 않고 검사 절차도 많은 편이지만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먹거리를 위해서 납품되고 있는 업체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또 그 확인증을 이렇게 교부받도록 하고, 또 이렇게 업체에서 항상 그 해양수 오염에 대한 그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도록. 전국의 학교 급식으로 소비되는 수산물은 연간 4천억 원 정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불안과 염려가 큰 만큼 신뢰를 얻을 만한 학교 급식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해졌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제한한 건데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한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영농자재 판매장. 이른 아침부터 비료와 농약 등 영농 필수 품목을 구매하기 위한 농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결제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동안 잘 사용해왔던 청주페이가 왜 사용할 수 없냐며 따져 묻는 겁니다. 이거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손님 항의에 판매장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청주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았었는데 오늘부터 사용 금지가 되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에 대한 청주페이 사용 금지로 3만 8천여 가맹점 가운데 700여 곳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역화폐 혜택을 같이 보던 각 지역농협 영농자재 판매장도 사용이 제한됐고, 충북대 학생교직원 식당과 서점, 카페 등 14곳의 교내 사업장도 청주페이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이 지침을 내려보냈거든요. 2019년 12월 도입된 청주페이는 각종 혜택으로 지난해에만 발행액 4천억 원을 넘는 등 지속적으로 사용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조치로 사용처가 줄면서 시민들로부터 다시 외면받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연평균 25건으로 한 달에 2건 정도입니다. 수치로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한 건의 사고에서 대피하는 인원은 100여 명을 훌쩍 넘습니다. 많은 시민이 대피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소방법에 명시된 대피용품 등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필수일 텐데요. 최현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해운대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호텔 투숙객 등 총 17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하는 등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화재 연기 속에서 빛을 발했던 건 소방대원이 건넨 공기호흡기였습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지하층을 포함해 층수가 7층 이상일 경우
관광호텔을 용도로 사용하는 층에는 공기호흡기를 포함한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호텔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도 인명구조기구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되고 수용인원 100여 명 이상인 문화, 집회시설 중 영화 상영관, 대규모 점포 등은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이 이를 다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래구의 한 백화점에 가봤습니다. 공기호흡기는 있지만 층별로 1개만 설치됐습니다. 바로 위층 영화관 대피로를 가봤더니 대피용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대피하는 시설에 한두 개의 공기호흡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 사고에 있어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유독가스나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사.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에 따른 불시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불시 단속은 무관용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연평균 25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 방법은 무엇보다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밖에 없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지난달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갈비뼈가 드러난 사자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었죠.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 정도인 이 사자,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져 남은 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보도에 남궁경진 기자입니다. 좁은 우리에서 갈비뼈를 드러난 채 숨을 헐떡이는 사자의 모습. 온라인 등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2004년생으로 사람과 비교하면 100살에 가깝고 이름도 없이 갈비사자로 불린 이 사자가 5일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송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나이 탓에 마취보다 사자가 스스로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면서 2시간가량이 소요됐지만 큰일 없이 무진동 에어컨 차량에 태워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자는 청주동물원 사자 사육장에서 지내는데 당분간 별도의 공간에서 적응을 하며 청주동물원 수컷 사자 먹고 암컷 사자 도도와도 익숙해지면 합사를 하게 됩니다. 합사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그 전보다는 많은 면적을 더 이렇게 운동량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사회적인 자극들, 뭐 무리를 이룬다던가 타는 사자와의 관계, 그리고 흙을 밟을 수 있고. 청주동물원은 이미 야생에서 생존이 어렵거나 인간의 욕심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보호소로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2014년 야생생물 멸종 방지를 위한 서식지회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뒤 관람이 아닌 동물 친화적 시설로 탈바꿈하면서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사육농장에서 갇혀있던 반달곰, 불이 기형으로 아사 직전 구조된 독수리, 날개 한쪽이 없는 황조롱이 등 사연 있는 동물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관람객 반응도 좋습니다. 여기같이 정말 동물원이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산속에 정말 이렇게 잘 돼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도 지치지 않고 아주 동물도 다양하게 있고 너무 환경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주가 다 하나하나 다 구경했어요. 좁은 실내 우리에서 벗어나 넓은 야외에서 다른 개체들과 공존할 수 있게 된 부경동물원 사자.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원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공방인데요.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일축했지만 민주당은 전담팀을 꾸려 이권 카르텔을 규명하겠다고 공세에 나섰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에서 양평고속도로 추진 자체를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에 시비를 걸고 가짜뉴스로 의혹을 부풀리는 야당의 선동 프레임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한 건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 공방 더욱더 거세질 조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철근 없는 순살자의 전면 재시공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죠. 국토교통부가 조사해봤더니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품질 저하 등 모든 과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시공사인 GS건설은 1,600세대가 넘는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철근을 빠뜨린 해당 건설사 브랜드를 뼈없는 치킨에 빗대 순살자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 확산에 뱅크런 우려입니다.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위기설이 흘러나온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흡수 합병이 결정된 일부 지점에선 예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전체 77조 원 규모인 새마을금고 지급 여력은 충분하고 5천만 원 이하 예적금은 보호된다고 밝혔는데요.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현 상황을 진단하고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의 부실 우려, 기후로 끝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강원랜드 57억 원 들여 91만 칩 전량 교체인데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카지노 칩 91만 개를 전량 교체합니다. 칩은 카지노에서 현금 대신 사용하는 게임 머니인데요. 강원랜드는 기존 칩을 금액별로 폐기하면서 순차적으로 새로운 칩을 도입할 계획인데 그 비용이 5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멀쩡한 칩을 전량 교체하는 이유는 위생 문제입니다. 지난 20년간 해당 칩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길을 거치면서 각종 세균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빗속의 질주, 뺑소니범 잡은 이천수입니다. 그라운드의 악동으로 불렸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뺑소니범을 붙잡아 화제입니다. 이 씨는 지난 4일 밤 서울 올림픽대로 진입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남성을 직접 붙잡았는데요. 이 씨와 매니저는 비 내리는 밤 컴컴한 차로 위를 슬리퍼를 신고 달리며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현역 시절 100m를 11초에 주파했던 실력을 도로 위에서 발휘한 셈인데요. 과거에도 그는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용의자를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역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김희성 변호사님과 함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될 때는 이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절차와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는 이제 샘플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뭐 임차 목적 주택도 표시하고 신청 이후에는 나의 임대차가 언제 체결되고 보증금이 얼마고 확정일자 언제 갖추고 대항력 언제 취득했는지 등의 사실을 기재하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임대차 기간이 언제 만료이고 나는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가 끝났다라는 사실까지 그 기재를 하시고 증거까지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종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발령된 다음에 임대인한테 고지가 돼야만 등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인한테 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세입자들이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령을 개정을 해서 임대인한테 고지가 안 되더라도 바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때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어떻게 뭐 빚을 냈든 뭐 다른 재산을 팔아서 하든 자금을 마련해서 주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보증금을 줄 테니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렇게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그걸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법상으로는 먼저 보증금을 다 반환받은 다음에 말소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선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다 입금된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말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는 법원에 해야 되는 거죠?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주택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꼭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이제 민사소송이 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소송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 하다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이제 있을 텐데 소송을 하게 되면 또 변호사분들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거쳐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비용이나 또 어떤 과정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소송은 그렇게 복잡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보증금 소송에서 이긴다면은 그 패소한 임대인한테 그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액수에 비례해서 이제 산정을 할 텐데요. 그러면 내가 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 패소한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비용을 대략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 정도 비용 선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제출하시면 결국 나중에 임대인한테 보증금 그 소송 비용까지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하는 동안은 내가 그 임차한 집에 계속 살아도 뭐 문제 될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증금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 집에 계속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월세다. 그럼 월세는 납입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있더라도 예를 들면 반전세인 경우도 그럼 월세는 납입. 그러니까 내 의무를 이행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좀 최악의 경우인데 소송에서 이제 임차인이 이겼어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재산이 없거나 또 말씀하신 대로 잠수를 타거나 그래서 뭐 소송은 이겼지만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단 보증금 반환 소송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소송이 그 피고가 자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을 받은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강제 집행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이 보전 처분을 먼저 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집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어떤 뭐 그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전 처분을 하고 나중에 판결 받은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들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낙동강 유역 파크 골프장들이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게 돼 논란입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미허가 체육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건데요. 동호인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 낙동강변에 위치한 동락공원 파크골프장. 이른 아침부터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 운동을 나온 어르신들로 붐빕니다. 파크골프 열풍이 불면서 어르신들이 너도 나도 골프장을 찾은 건데 이렇게 붐비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체육시설에 대한 전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낙동강 주변 파크 골프장만 37개 구장이 그 대상이 된 겁니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홀컵 깃발과 말뚝을 모두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 공사에 나섰는데 이는 구미뿐만 아니라 포항과 대구도 마찬가지인 상황. 포항에선 최근 형산강 파크골프장이 문을 닫았고 대구에선 강창교 파크골프장과 하빈 파크골프장이 폐쇄됐습니다. 갑작스런 폐쇄 조치에 파크골프의 주 이용객인 어르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넘게 큰 문제 없이 이용해 왔는데 절반이 넘는 파크골프장을 갑작스럽게 폐쇄 조치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구미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그 시작을 해서 지금 그 16, 7, 8년을 지금 이렇게 그 아무 일 없이 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그 폐쇄 명령이 내려오고.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점용 허가 관리 주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는데 파크골프장 폐쇄 조치에는 그 이유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추측까지 나옵니다. 수양공사에서 할 때는 무기내에서 조성까지 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환경청으로 이관되고 나니까 물론 환경청에서 보는 뭐 시야는 다르겠지만은 이거 같은 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인데. 이에 대해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허가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하면 빠른 시일 내 하천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소문에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 파크골프장 원상복구를 둘러싼 동호인들의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잠재력 있는 골목 상권을 육성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 지역 가운데 하나인 양재천길 상권이 상권 부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송원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브랜딩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양재천길 상권. 문화예술과의 조화를 상권의 핵심 역량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건 소상공인들의 아기자기한 공예품을 선보이는 살롱인 양재 전시로 어느덧 세 번째 테마를 맞이합니다.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보다 50% 정도는 조금 더 많은 유동인구와 거래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매출에 그렇게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미래의 힘이죠. 그동안 양재천길의 약점으로 지적된 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인데 오는 8월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며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는 어린이 놀이학교와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조성됩니다. 이외에도 아트로드 조성과 공중선 지중화 등 다양한 환경 정비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골목상권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양재천길만의 자연환경과 특색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을 목표로 이뤄지는 양재천길 상권의 리브랜딩 작업은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